제8장 송대의 사상입니다. 중국 철학사를 이야기한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시대 가운데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기간은 상당히 짧은데요. 한 300년 정도가 되려나? 근데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다시 읽고 있는데요.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중국 총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역사 구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방법으로는 총체적으로는 사분법을 채택한다. 그 내용은 고대는 태고부터 한대까지, 중세는 삼국으로부터 당말기까지, 당말기 5대까지, 근세는 송 이후 청의 멸망까지, 최근세는 중화민국 이후가 된다. 역사 구분이라고 하는 거는 글쎄 요즘은 역사학에서 과연 이거를 얼마나 크게 다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만 해도 역사 구분론 같은 거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각 사회의 발전이나 각 사회의 특징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에 대한 어떤 가치관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삼분법이 익숙하죠. 고대, 중세, 근대. 이 관점이 익숙한데 이건 이제 서양의 어떤 역사관에서 접근하는 거고요. 특히 유물사관에서 이러한 어떤 접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아시아 사회를 분석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들이 많았어요. 그랬을 때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나이토 고난이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고 이제 그의 후예들을 저는 많이 읽었는데 그들은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세라고 하는 중세와 근대 중간의 시대를 이야기를 해요. 이걸 조금 더 과감하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적 근대라고 할 만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대라고 하는 이제 뭐 영어로는 뭐 모던이라고도 하죠. 그런 시대를 어쨌든 서양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이제 뭐 자연과학의 발달과 함께 기술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룩한 산업사회를 이야기한다면 동양은 그러한 이제 근대라고 하는 것이 근대가 아편전쟁, 예를 들면 아주 빨리 하더라도 1840년 아편전쟁 이후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서양과 동일하게 발전하는 사회 시스템이나 이른바 과학 문물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근대 이전, 아편전쟁 이전에는 그냥 전통사회, 다르게 말하면 봉건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낡고 정체되어 있었던 사회인가? 라고 하는 반성에서 그렇지 않다. 서구의 침입 혹은 서구의 강요 이전에도 동아시아적 내재적 발전이 있었다라고 할 때 가장 주목하는 시기가 중국에서는 송나라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는 송이고요. 조선 같은 경우, 아니,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이 되겠죠. 일본 같은 경우는 아마 에도 시대로 여기를 아마 이제 일치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아시아에서 내재적으로 스스로 조금 다른 길을 겪었던 이 시기를 최근에 많이 주목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랬을 때 그 연장선에서 오늘날 새로운 어떤 국가 시스템이나 혹은 국가의 모델링을 요 시기를 가지고 좀 더 확장시켜 보려고 하는 일종의 거대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철학사를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올 텐데요. 크게는 철학사가 지금 마찬가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고대 철학이 있다고 하면 춘추전국 시대 플러스 지난 시기가 되겠죠. 여기까지 보면 그러면 이 시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제자백가에서 유가독존으로 이렇게 전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춘추전국 시대를 배경으로 여러 다양한 학설들이 주장했다가 진나라와 한나라는 이제 지난 제국이라고 표현을 씁시다. 그걸 거치면서 유가가 관학으로 자리 잡는 시기. 자, 그렇다면 아까 이제 미야자키 이치사다의 구분을 볼 때 중세는 다시 한번 두 단계로 나눌 수 있겠죠. 하나는 육조 시대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남북조 시대가 더
약간은 저는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송. 근데 수당 시기. 수나라는 없어도 됩니다. 수당 시기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도가의 재해석, 그리고 여기가 재해석과 불교의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가의 재해석이라고 했을 때 이때 되게 중요한 표현이 사면 같은 표현이라고 했었습니다. 즉 도를 현이라고 표현하되 다른 텍스트들과 좀 폭넓게 도가를 해석한다는 면이 있었고요. 불교의 부흥에서 특히 선종이 중요하다고 했었습니다. 선종은 아주 즉각적인 깨달음을 중시 여기는 중국적 불교, 여기에 더할 수 있다면 정토종이라고 하는 연부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 불교를 더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근세의 철학입니다. 송대, 그리고 우리는 원명, 그리고 청대의 철학으로 세 파트가 있을 텐데요. 오늘 나오는 게 송대의 철학입니다. 중국이,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로 돌아오면요, 중국의 제국 모델이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진한 모델. 진나라와 한나라는 일종의 그냥 중앙집권적 국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제 제가 그냥 해석하고 있는 표현을 들리면 당 모델이 있습니다. 당나라는 항상 중국에서 자신의 당나라를 그릴 때 하는 게 문화적, 다문화적 소통. 그래서 뭐 당나라 나오면 뭐 나오는 게 뭐 실크로드 뭐 이런 얘기할 때 당나라를 많이 언급을 합니다. 세 번째가 송명 모델이 있습니다. 이게 문화적 제국이라고 할까요? 물론 이제 오랫동안 송나라와 명나라는 제국의 모델로서 중국 안에서는 잘 이야기되지 않았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문약하다라고 하는 관점이 있었거든요. 문화로서 너무, 그러니까 이제 글을 읽고 학술을 중시하다 보니까 약했다. 그러나 거꾸로 그 시기는 최근에 이제 중국이 소프트 파워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좀 돌아볼 만한 여지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제가 생각을 했냐면 송나라를 뒤에도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송나라가 크게는 북송과 남송으로 구분이 됩니다. 북송은 수도가 북쪽이었던 때고요. 어디냐면 옛날 이름으로는 변경, 오늘날 이름으로는 개봉입니다. 개봉을 중국어 발음 우리말로 옮기면 카이펑이 되죠. 남송은 이제 북쪽의 유목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남쪽으로 수도를 옮깁니다. 그때 수도가 어디면 그 당시 표현을 이만. 오늘날은 항주, 바로 항저우가 됩니다. 올해 아시안게임 열리는 도시죠. 그래서 송나라를 대표하는 이 도시에 가봤을 때 상당히 문약했다라고 하는 관점보다도 자신의 문화가 융성했던 시기로 기억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약간 그래서 우리나라 인사동 갔을 때 뭐 붓 팔고 막 종이 팔고 책 팔고 약간 이런 거 같은 걸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받아서 좀 그런 인상이 좀 신선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배경 안에서 송대사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8장이고요. 책으로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하죠. 324페이지 연표가 있습니다. 송나라는 북송시대와 남송시대로 구분이 되고요. 약 300년 정도 시간입니다. 북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가 북쪽, 남송은 수도가 남쪽. 북쪽에서 발흥했던 나라들을 보면 금, 요나라, 그리고 금나라가 중요합니다. 서한은 어디냐면 서북 쪽에서 발흥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 공부하실 때 서한은 들어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요나라와 금나라는 국사 시간에 나옵니다. 그쵸? 요나라가 고려를 침입하기도 했었고 금나라 같은 경우 다시 한번 고려와 뭐 이렇게 국제관계를 맺기도 했었죠. 자, 이런 나라들이 등장했던 시기 325페이지 송대 사회와 신유학의 탄생 5대의 전란과 문벌 귀족의 몰락
5대라고 하는 시기는 당나라 이후 등장했던 여러 국가가 난입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5대 10국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죠. 여러 나라들이 북방에 등장했던 시기, 그리고 다시 한번 어지러운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시기의 차이는 뭐냐면 기존의 역사 구분으로 보면 아까로 돌아오면 고대 사회가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제국의 형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세 시대를 귀족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면 근세는 귀족의 시대가 사라지고 사대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대 10국 시기에 혼란을 겪으면서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혈통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그 자신의 권력이 세습되던 그 문벌 귀족이 몰락합니다. 그리고 이후 송학이라고 하는 이 시기의 독특한 사회적 어떤 철학이 발전할 때요, 이 문벌 귀족이 아니라 사대부라고 하는 계층이 출현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대부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뭐냐면 과거 시험으로 합격한 관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료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도 과거가 있지 않았냐? 있었습니다. 근데 송대 이후의 과거 시험의 차이는 뭐냐? 쉽게 말하면 이전에는 여러 가지, 글도 잘 지으면 됐어요. 불교 학술을 가지고 있으면 관료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송대부터는 쉽게 말하면 문과 시험만 위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경학을 통해 경학을 공부해야만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시험이 송대, 당나라와 송나라 교체기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지식인들은 이전에 세습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이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에 합격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사대부라고 하는 명칭이 출현합니다. 이게 왜 재밌는 거냐면 원래는 황제, 제후, 대부, 사, 민 이런 식의 계급 구조였어요. 저 위에는 황제가 있고 그 안엔 제후가 있고 그 다음엔 대부라고 하는 일종의 귀족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고 그 밑에 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대부는 사가 먼저 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전에는 문벌 귀족이 대부였다면 지식인이 사라고 하는 독서인으로서, 즉 책을 읽는 사람으로서 대부라고 하는 나라의 경영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사대부입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사대부라고 하는 계층은 송대 이후에 출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대부를 우리말로 옮기면 뭐냐? 양반입니다. 사실 이제 조선시대는 이 양반의 시대라고 할 수 있지만 이때 양반의 정확한 뜻이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양반은 두 개의 반이라는 뜻입니다. 문반과 무반을 합쳐 양반이라고 한다. 그럼 문반은 뭐냐? 문과 급제자와 무과 급제자를 합쳐 이르는 말이고, 그것은 원래 동쪽과 서쪽에 나눠서 있었어요. 그래서 동서양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 똑같은 뜻입니다. 과거 시험 급제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중후기에 이르면서 문벌 귀족에 비슷하게 됐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저도 최근에 이제 역사 공부를 팔로잉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조금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는 양반은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대부적 정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거꾸로 아니야. 양반이 후대에는 문벌 귀족화되었다. 귀족의 개념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요즘에 더 많이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사대부 양반이라고, 우리가 이제 양반 사대부라는 표현도 쓰고 사대부 양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계층이 출현했던 시기다 라는 점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정치의 시대가 돌아오고요. 한편 326쪽. 자, 송나라가 나름 통일 왕조를 이루었지만 맨 마지막 줄입니다. 북송은 천하를 통일했지만 동북에는 요, 서북에는 서하라는
이적, 즉 북방 오랑캐의 2대 강국을 옆에 두고 때로는 굴욕 외교를 강요당하는 일도 있었다. 자, 그래서 북방이 강력한 이런 나라들을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가 이 당시 지식인에 대해 고민이었고, 이것에 따라서 여러 당파들이 출현하기도 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327페이지 이제 남송 1127년 북송이 멸망되고 남쪽으로 천도하죠. 그러면서 더욱더 이 문제가 중요해집니다. 자, 불교에서 유교로, 요거 내용은 간단합니다. 당송 시기가 불교였다면 당송의 불교에서 송대의 유교로 철학의 중점이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긴 여러 이유가 있겠죠. 실질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과거 시험 이런 이유도 있을 거고요. 한편 정치적 주제의 대두라고 할 수 있죠. 과거 시험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데 사회에 관심도 많고, 더 나아가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이렇게 위협을 받다 보니까 이런 주제에 더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미 불교가 이미 중국화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재적 수용이 많이 되어서 그렇게 새로운 어떤 학술로 탄생한다라고 할 수 있죠.